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는 좋네요. 날씨가 좋으니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쐬십시오. 저도 이번 주는 조금 시간을 내서 가족과 좀 나갔다 올 생각입니다. 자, 주식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주가 역시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김영익 교수님, 좀 현명하신 부분도 있고, 근데 이 김영익 교수님도 이제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시는데, 코로나 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죠? 하락 얘기 자꾸 하셨는데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잘 못 맞추시고요. 여기 좋은 말씀 있으십니다. 계좌 덮으세요. 지금은 주식시장 떠날 때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맞지만 과장하지 말라. 한국 외환위기 가능성 낮다. 또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이 다들 개인 의견들이시잖아요. 그죠? 좋고 나쁘고를 개인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저 또한 개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절대 그 부분을 크게 받아들이지 마셔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시작합니다. 과거 보면 지금 제일 약한 고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또다시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이 뜨겁게 또 위험을 감지해주고 있고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이제 파운드와 같이 폭락부터 해서 독일도 위험하다고 하죠. 이렇게 맏형 노릇하는 애들이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금융위기, 재정위기는 뭐 픽스나 2018년도에는 또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폴란드까지 들어갔죠, 이제. 이전 과거에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었는데, 자, 이런 나라들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큰형들이 흔들린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이때만 해도 독일, 영국,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이런 애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작은 애들이. 근데 지금은 큰 애들도 위험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땠냐면요. 2010년부터 여기 11년 때 그러면서 갑자기 11년 후반부죠. 5월, 6월 뭐 이때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이럴 때 코스피가 유럽 재정위기, 소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 재정위기 이대로 가면 유로존 두동강 난다. 두동강 났나요? 안 났죠. 안 났어요. 위기는 발생해도 이게 무조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건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 국내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1943에서 1650까지 진짜 단박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쫙. 1600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비율로 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 1년 반에 걸쳐서 떨어진 거고, 이거는 당장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떨어진 거죠. 2달 만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땠냐? 미국도 떨어졌어요. 자,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이때 미국이 그렇게 어려웠냐? 유럽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은 WD 불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신용등급은 강등됐어요. 재정적으로 부채가 많다 해서. 아니, 이때도 강등됐는데 부채 많다고. 지금은 부채가 어때요? 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말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봐야 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진짜 안 좋아서 폭락한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몸으로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피하시겠다면 이제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유한 현금으로 더 바닥 잡아서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후자인 거죠. 스윙을 하면서 지켜가다가 뒤쪽에 더 바닥에 가서 저는 사겠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뷰가 없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 맞고요. 차라리 쉬시는 게 나아요. 조금 정리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다가 아예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줍줍 기회는 맞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현금이 아직 있으니까 줍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따른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시청자님께서 이걸 여쭤보셨어요. 401K가 이렇게 미국 주식을 받쳐주는데 왜 이렇게 못 버티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01K 규모는요 4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4,840조 원까지 상승이 된 게 이제 올해 4월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시총은 얼마죠? 여기 보시면 66조입니다. 그럼 얘가 몇 프로 정도 돼요? 10%가 안 돼요. 9% 정도 8에서 9% 정도 자금이 받쳐준다고 이게 유지가 되나요? 뭐 나머지 자금들이 다 팔면 그럼 90% 마이너스 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90%. 안 됩니다. 이거 예전에 어떤 분들이 401K가 뭐 꾸준히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아유, 이거 아니에요. 예. 꾸준히 매수를 해주니까 좋기는 하죠. 근데 규모 면에서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무조건 산다고 우리나라 주가가 무조건 이렇게 반등하거나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미국은 문제는 이거죠. 미국이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대한 건 다 아시죠? 들으셨을 건데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가요. 미국 주식을 2013년까지만 해도 93%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땐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상위 10%니까 20%가 전체 주식의 81.6이거든요. 요새 거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20%가 거의 지금 90%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0%랑 나머지 80%잖아요. 나머지 80%는 개미겠죠. 개인이겠죠. 아무리 사도 얘들이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들이 던져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80% 비중을 들고 있는 이 친구들인지 이 녀석들인지 이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던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팔고 채권 가겠다는데 주식 팔고 부동산은 지금 뭐 어려우니까 안 가겠죠. 채권은 근데 싸니까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버린다는데 이걸 누가 막냐는 거죠. 못 막아요. 그걸 굳이 일반 개인들이 사서 못 막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은 뭘 합니까? 공매도랑 슛 칩니다. 개인이 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품에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위기가 과거 같은 위기가 터졌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침체를 반영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 국내는 어떻게 되고 있냐?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미국하고. 미국은 75bp 올렸는데 한은은 25bp 올렸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채권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영 채권을 매입했다가 이제 미국이 더 높으니까 이거 빼서 미국으로 가겠죠. 달러도 강한데. 그럼 이게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막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외국인들도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도 같이 팔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실 때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주식을 판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볼게요. 이때 있었죠. 그리스 금융위기 때. 여러분, 유럽도 한국에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채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을 건데 본인들이 힘들어요. 본인들이 위험해요. 그럼 한국 자금 안 빼가겠습니까? 저라면 빼갈 것 같아요.
100% 빼갑니다. 이때도 이게 유럽발이에요. 유럽 쪽 투자자들이 싹 다 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렇죠? 유럽이 위험하잖아요. 스스로가 느낄 때도. 그러면 한국이 앞뒤 안 가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달러가 삼성전자가 아시아의 뭐 외국인의 ATM기라고 불리잖아요. 매도하고 빨빨 다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본국으로 돈을 송환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 지금은 국내 위기라기보다는 글로벌 위기고요. 당연히 코스피 높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국내 국채도 이제 금리에서 역전이 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이 떨어지는 건 전 당연한 거다. 네. 이거 다시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 본인들도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유럽 외국인 엄청 힘들죠. 미국 외국인도 만만치 않죠. 자기들도 떨어지는데 우선은 이쪽 거, 한국 거, 아시아 거 빼서 자기들 거 준비해야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죠. 요번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이제 IRA 법안 통과하면서 미국으로 공장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다 미국 가서 이제 공장 지으면 거기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미국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18년 대비는 3배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업률 안 떨어져, 실업률은 이제 저기가 되겠죠. 고용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탄탄합니다. 현재. 근데 얘들 주가가 내려온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침체를 미리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하셔야죠. 어느 정도만 내려와야지, 만약에 어디보다 좋은 상황인데 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쁜 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한국은 지금 나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같이 달러 발권 국가가 아니고 무역 국가니까 당연히 무역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글로벌로 침체 간다는데 한국이 좋을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나빠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 보시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직까진 과거의 침체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걱정한다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냥 쉬시거나 아니면 스윙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현금 보유 빨리 하셔서 원화채굴 하셔갖고 예수금 빵빵하게 늘려두세요. 언제 기회가 옵니까? 2년 안에 기회 오겠죠. 침체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올라갈 거니까 침체 이전에 하락하는 구간 동안, 바닥을 치는 구간 동안 우리가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되고, 반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반등이 전고점까지 가는 거 아니라면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모아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TSMC는 이거 정치적인 게 막 묶여 있죠, 요새. 우리나라 반도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안 위험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안 위험했던 적이 없어요. TSMC가 여기 보시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죠. 거의 대만의 국부기업이에요. 국가가 보유한 국영기업 수준이라는 거죠. 얘들이 대만이잖아요. 대만의 경제는 제조 생산은 거의 TSMC로부터 시작되고, 그럼 한국의 삼성이 그런 회사 아닌가요? 네, 맞죠? 삼성전자가 없는 우리나라 무역은 생각할 수 없어요. 과거 보시면 1990년도
일본 반도체가 최상을 달리고 있었죠. 그때 없어요, 삼성은. 예, 그때 매출 참 그러네요. 최고인데도 48억, 이건 달러죠. 48억 달러. 자,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만 봐도 785억 달러로 1위 삼성, 2위 인텔, 3위 SK 하이닉스, 4위 TSMC였어요. 근데 지금 뭐 TSMC가 더 올라갔겠죠. 자, 삼성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반대로 어떤 겁니까? 일본에 몰락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삼성이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려도 과거의 컴퓨터에는 이거였어요. 메인 프레임 PC였어요. 그래서 한 방을 가득 채웁니다. PC가.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예, 평균 수명이 한 30년 써야죠. 그리고 비싸긴 엄청 비쌌겠죠. 예, 뭐 집 몇 채 값 했겠죠. 자, 이런 PC를 만드는 데 쓰던 게 바로 일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 특징이 예, 그 오타쿠 기질 있잖아요. 하나를 대입하는 건 되는데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서 막 소량화, 다품종 생산 이런 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해성과 같이 IBM에서 이걸 살려준 거예요. 우리나라를 살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내놓았습니다. 개인용 PC죠, 개인용 PC. 얘에 비해서 엄청 싸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가냐? 아니죠. 수준이 조금 낮은, 조금도 아니에요. 아주 낮아도 돼요. 도라만 가면 되니까. 자, 이거를 출시했고 그때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출시하죠. 그런데 얘들 정책은 달랐던 거예요. IBM은 오픈소스, 한마디로 말해서 야, 우리 그 안에 내부 다 공개할 테니까 너네가 맞는 부품들 같이 뭐 아키텍처라고 하나요? 그 구조들을 공유하자. 플랫폼을 공유한 거죠, 과거에. 그런데 애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분 특징이 그렇죠. 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것만 쓰게끔 딱 다른 부품은 아니야. 애플이 다 알아서 하겠어. 그래서 실패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변화에 뭐가 우리가 적응한 거예요. 삼성이 기술도 일본만큼 안 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엄청난 시설 투잡인데 그때 뭐 우리가 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시작해서 공장은 닦았는데 재미 하나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죠. 그걸 누가 이어받아서 이건희 회장님이 이어받아서 물량 공사한 거지 않습니까? 한쪽만 드립한 거죠. 예,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건희 회장님도 다 성공했냐? 삼성 자동차 기억하세요?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 매니아여서 삼성 자동차 시작했다가 이거 철수하셨죠? 예,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이래요. 100%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 애플도 여기 매킨토시에서 실패했듯이 지금은 맥은 이제 성공했죠. 과거에 실패한 거고 삼성도 삼성 자동차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뭐만 성공하면 돼요?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고요. 메인 하나만 성공하면 기업은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 계좌에 예, 어떠한 종목 하나만 살아 있으면 돼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실패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거든요. 삼성이. 근데 앞으로 어렵죠. 시장 어려운데 저는 삼성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냥 제가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삼성을 주주라 저는 소액주주라요. 예, 삼성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아 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고 자, 미국의 빅테크들은 당연히 살아남는 거죠. 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못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TQQQ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예, 빅테크 기업들은 비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비싼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사는 게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긴 생존이죠. 예, 그래도 얘가 살아야 네,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예, 반도체가 안 좋다 뭐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삼성전자 한 주씩이라도 사주세요. 예, 그래야 도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살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PC가 싸진 거죠. 예, 이런 저렴하게 된 이유는
저는 삼성전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큰 역할을 했고, 자,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이렇게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 팽당하더라도, 지금 미국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세를 겪고 있죠.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모르고 하고 있냐? 그거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빅테크를 열광하듯이 이런 회사들도 굳건히 잘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수하고 이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현금 걱정이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예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모든 기업도 구글도 이거 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다 힘들어요. 이 애플 반도체가 나오면서 어디가 망했는 줄 아세요? 사실 인텔이 망한 겁니다. 과거에 인텔 인사이드라고 해서 컴퓨터에는 다 인텔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인텔이 쪼그라들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냐? 미국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7나노, 5나노 이런 것도 막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이 빅테크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인텔 반도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인텔도 뭐 PC나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데 똑같은 거죠.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죠. 자, 이거를 넘기는 거나 애플에 넘기는 거나 애플 입장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예요. 인텔도 경쟁자인데 삼성전자만 경쟁자냐?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인텔 쪽에서. 왜? 삼성전자는 어차피 경쟁하는 상대잖아요, 지금. 스마트폰하고 경쟁하고 PC도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인텔은 이 밑으로 추락했던 애가 갑자기 끌어져 올라오고 더군다나 미국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럼 이거 무시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반도체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많이 매수를 하셔서 그래서 속슬 매수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지금 사니까 하시라고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뭘 생각하셔라. 하락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구간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워렌 버핏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하나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착각이냐? 자,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핏과 다릅니다. 입장이 완전 달라요. 장기 투자를 논하지만 자, 워렌 버핏 어르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IBM 예전에 2015년도 그 전에 투자하셨다가 이제 많이 손실 보고 파셨죠. 그리고 나서 애플로 다시 오셨죠. 근데 2016년이면요 싼 가격 아니었어요.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깨 정도에 잡으셨죠. 그러고 나서도 돈이 엄청 많으니까 어때요? 엄청 버시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에 잡으면 이분만큼 살 수가 없죠. 981만 주를 저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벌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IT 기업 투자 안 하시는 이분이 공모주까지 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좋은 종목을 막 찾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워렌 버핏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투자해 달라고. 저희가 이런 플랫폼 아마 하루에 뭐 5개는 좀 많을까요? 뭐 한두 개. 그래요. 한 달에 10개는 좋은 회사들이 와서 저희한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냥 대충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선택하셔갖고 그리고 살 때도 우리처럼 MTS, HTS에서 매수매도 할까요? 아니겠죠. 블록딜 하겠죠. 블록딜. 장중에 사면 큰일 나니까 종가나 그리고 할인된 가격에 살 겁니다. 그냥 일반 우리처럼 그렇게 주식 사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고요. 가장 크게 다른 건 이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개인 자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회사를 키우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사는 일이 저희 회사를 키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자산을 그냥 관리하는 일이고, 우리는 주식을 사면 살수록 하락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쪼그라들죠. 안타깝게. 근데 이분도 쪼그라들지만 이거 개인 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무서운 건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이 안 좋은 시국에도 이쪽에 보험회사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서 물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렌 버핏처럼 하는 건 좋은데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에서는 정말 대응 잘해야 되고요. 우리 지금은 현금성 자산을 잘 지키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자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줄었네요. 1억 7,100까지 내려왔고, 그래도 아직 예수금 제가 요거 2배 정도 지금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현금은 한 55%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서 저가로 가서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진입을 하셔서 큰 기회를 잡아보시자고요. 올라갈 때. 그래서 이 한쪽 이렇게 마이너스 2.33 TQ였던 게 지금은 23주에서 늘었죠. 36주 떨어질 때 이제 사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네, 오를 걸 생각해서 사고 있습니다.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락을 하지만 저는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 자, TQ 바닥이니까 SQ는 꼭지겠죠. 그래서 많이는 안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장기 보유 계좌에도 지금은 SQ 스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게 지켜가고, 네,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뭐한다? 승리한다. 과거 경험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한 1년 반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10개월 고생한 거잖아요. 작년 이제 12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반등이 오더라도 한 반년 이상 1년까지는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니, 그러면 지금 1년 떨어졌으면 앞으로 1년 더 생각하면 당연히 현금 비중 좀 챙기셔야죠.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염려에 쏟는 정열만큼만 그들이 하는 일에 쏟는다면 성공은 틀림없이 보장될 것이다. 여러분, 침체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본인 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 공부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크로 지수 봐봐야 지금 늦었어요. 이미 꺾인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언제 올라갈지 찾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Q 일봉에서 보시면, 자, 여기 거의 하단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밑에 15달러까지지만 여기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8 정도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안 좋으면 제 말대로 TQ가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원하지도 않고, 원하긴 하는데 제가 맞출 수 있다라고 100%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늘상 말씀드렸죠. 대신 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반등이 일어나면 또 맞춘 거니까 기분 좋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90분 봉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노란 선에 올라탔다가 떨어졌죠? 그래도 아직 여기 보시면 S밴드 하늘색 선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올라갔다가도 이 중간에 중심선
이 검노선인데 검정색 선이 없어졌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추세선을 뚫는 겁니다. 이 추세선을 뚫어줘야 돼요. 다음 주에 뚫어주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부분, 구름대 위에 보통 이렇게 얕은 부분을 뚫거든요. 뚫을 때.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21.5 정도 됩니다. 21.5. 자,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반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구간 동안 그냥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예, 반등이 확인되면 조금 더 실을 겁니다. 실어서 예, 끝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를 확인해서 여기 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37인데 이건 좀 너무 높고요. 예, 그리고 90분 봉에서 봤을 때는 대략 23까지. 예, 근데 요건 조금 낮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32 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32까지는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요 밑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또 익절할 생각입니다. 자, 10분 봉에서 보면 더 미세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결국은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죠? 근데 내려왔는데 또 깨졌죠? 이러면 반등을 못 해요. 무조건 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여기 이렇게 중심선이 생기면 이 위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쵸?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꼭 기다려 보시자고요, 함께. 자, 자기 관리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가 이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식에 지금 순풍이 불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를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달려나가는 편이라 수익 매매하고 있고요.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매일 우리가 MTS 보고 뉴스 보고 해서 하락 이런 거 걱정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기보다는 좀 줄이세요. 주식 하락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시잖아요. 그리고 공포감 느끼시고, 내 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 하시면 못 버텨요. 긴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이 너무 짧죠. 예. 그래서 TQ 하락을 걱정하기엔 제가 볼 때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때까지 지금은 잘 유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좌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